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6번째 시즌의 세 번째 강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 보진 않았고 중간중간 보기도 하고 그랬죠. 자폐의 영어 단어인 오티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자신을 뜻하는 오토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신 안에 갇혀 있다는 소리죠. 오이겐 블레이러라는 정신과 의사가 1912년에 미국 정신의상 잡지에 게재한 글에 처음 쓰였고요. 실제로는 정신의학에 있어서 가장 자폐증에 대해서 잘 기술한 사람을 1943년도에 레어 캐머라는 정신과 의사를 꼽고 있습니다. 종종 자폐장애를 그의 이름을 딴 캐너 신드롬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폐증을 기술했을 때 11명의 사례를 기술했습니다. 이들의 증상을 조기 영아 자폐 장애라고 이름 붙였는데 레어 캐너가 처음 발표했을 때 특징은 뭐냐면 어머니가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냉담하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폐증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술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많이 인텔리전트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엄마들이 아이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냉담한 이유는 너무 지쳐서 자폐증에.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거지 어머니의 탓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한스 아스퍼거라는 오스트리아 과학자가 다른 방식으로 분류된 자폐장애를 발견하였고 이 증상은 현재 아스퍼거 신드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퍼거 신드롬은 자폐증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래서 일상생활도 하고 바리스타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스퍼거 신드롬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아스퍼거의 업적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그의 논문은 50년 가까이 지나서야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현재 자폐장애는 신경발달의 일종인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으로 통합되었어요. 그래서 자폐증과 아스퍼거 신드롬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 캐너 신드롬이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심각한 퇴행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기 붕괴성 장애 등으로 분류됩니다.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은 현대 흔히 아스퍼거 신드롬으로 제가 분류됐다고 말씀드렸죠. 자폐장애의 진단 기준은 폭넓은 분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자폐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점들이 있죠. 의사들은 어떠한 증상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은데
그런데 뭐 비슷한 양상들을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자폐장애의 증상은 발병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자폐장애는 아이가 태어나서 발병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자폐증은 발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아이가 자폐증으로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든지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적 성장이라 그래서 성장하는 아기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응시하거나 목소리를 주목하거나 손가락을 움켜쥐거나 웃음을 보이는 등의 사회적 활동을 보이죠. 아기들 키워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폐 증상이 있는 아기는 얼굴을 마주 보는 걸 싫어해요. 보지 않아요. 레인맨에서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레인맨에서도 보면은 눈 맞춤을 하지 못하죠. 레인맨 보신 분들은 자폐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인간 사회작용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요.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도 자폐를 가진 아이는 보통의 아기에 비하여 다르죠. 눈 맞추지를 못하고 상호작용하는 걸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되게 무관심하지요. 그래서 키우는 맛이 없죠. 그래서 이상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평온을 얻지 못하고 부모의 감정 표현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부모의 애정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들과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반적인 아기들이 첫 생일쯤에 단어들을 말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고 장난감을 원하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의 행동을 하는 반면에 자폐 증상이 있는 아기는 의사소통 발달에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읽고 쓸 줄을 모르고 단어를 말하지 못하고 말을 못하죠. 대상관계를 보면은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상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최초의 공생적인 애착관계를 보이지 공생적 애착관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상과의 접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혼자서 생활하고 그리고 또 반복적 행동을 많이 합니다.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손이나 머리를 흔드는 등의 상동증을 비롯해서 정해진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려는 강박증, 물건의 위치를 바꾸기 싫어하는 등 그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기준의 자폐장애의 빈도는 약 0.1에서 0.2%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많죠. 자폐장애의 발생 빈도는 부모의 높은 연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난 경우에 자폐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자폐장애에서는 가족력 또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고 있고 임신기 약물 복용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배경은 자폐장애의 발생 빈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폐증은 발견되는 거죠. 발현되는 게 아닙니다. 선천적인 발달장애의 근거로 보고 있죠. 원인은 유전체 이상이 자폐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 명백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매우 복잡해서 아직 단일 돌연변이가 원인인 것인지 아니면 여러 유전 변이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여러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서 생기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소리죠. 하지만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한 명이 자폐증일 때 다른 애가 자폐증일 확률이 70%, 자폐 스펙트럼의 유전율은 90%로 나옵니다. 이는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때 25배 더 높은 것이죠. 대부분은 자폐증은 지능이 50 이하예요. 우영우는 되게 똘똘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발현 원리는 그래서 이제 우영우 같은 거를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 등 인지능력 분야에서 인체 신경 발달 장애가 있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 뇌손상을 입은 사람에게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죠.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발현 원리는 좌뇌가 무력화되고 우뇌가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서번트 능력 발현의 단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인의 우뇌는 좌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능력을 일부분만 발휘할 수 있지만 좌뇌가 무력화돼서 우뇌를 지배할 수 없게 되면 자유로워진 우뇌가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발생 확률은 발달장애인 중 100만 분의 1이에요. 일반인의 100만 분의 1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중 100만 분의 1. 지극히 낮죠. 전세계 인류를 통틀어 서번트 증후군 환자는 100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영우는 전세계에서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레인맨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전세계 인구 100명 중에 한 명에 해당되는 거지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습니다. 특정 분야란 주로 암산, 기억묘기, 그림, 음악, 공간지각 등 다양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서번트 증후군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자폐증 중에서 이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 이걸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어요. 모든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에 서번트 증후군이 내재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연한 잘못된 개념이죠. 서번트 증후군은 보이는 이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서번트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은 한 번 본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내거나 전화번호를 통째로 외우는 등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때문에 자폐증이나 지적장애인들이
인지적 결함을 안고 있을 뿐 다른 면에선 결함을 보상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대부분의 자폐가 저지능을 동반합니다. 제가 이제 발달장애는 장애인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Q 테스트를 해보면 IQ 50 넘는 경우가 없어요. IQ 30, 40 그 정도뿐이 안 나와요. IQ 70이면은 눈에 띌 정도, 손에 꼽을 정도죠. 드물죠. IQ 70이면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실제 사례를 봐도 학자로서의 연구 업적은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예체능이나 암기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애시당초 연구 같은 분야는 지식의 총합이 필요한데 서번트 증후군이 대부분은 이런 능력이 한 가지에만 몰려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연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변호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 가지 능력, 암기는 암기, 뭐 자기가 본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으로 그리기. 그러니까는 이거는 SF 드라마라고 볼 수 있죠. 서번트 증후군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레인맨의 롤 모델인 킴픽, 이런 사람들을 자폐적 석학이라고, 오티스틱 서번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번트 증후군에서 서번트의 어원은 학식이 깊은 사람, 현재 사는 프랑스어 사방잉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발음을 따서 사방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 발음은 영어 발음도 이렇게 세번트 증후군에 가깝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번역해서 석학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폐증 천재, 백치 천재 등으로 불립니다. 미국에도 뇌를 다쳐서 수학 천재가 된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폐증이 없는 일반인도 선천적으로는 다쳐서 후천적으로 생긴 거는 훈련을 통해서든 서번트적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킴픽 같이 레인맨의 실제 모델은 자폐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희귀한 그냥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다. 선천적으로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지 못해서 혼자 옷을 입지 못하고 물건 구분도 못하고 계단을 혼자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건 16살이 되어서였다고 합니다. IQ는 70분이 안 돼요. 지적장애 또는 경계성 지능 수준이나 엄청난 집중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편번호 책을 통째로 외웠고 그 밖에도 10,000권이 넘는 책을 대부분 암기하였으며 과거의 특정한 날짜를 지목하면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오늘이 그날부터 며칠째인지 바로 계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 레인맨의 실제 모델인 킴픽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죠. 또 일본에도 서번트 증후군 환자가 한 명 있어요. 야마타시 기요시라고. 일본의 화가로 어렸을 때 앓던 열병의 후유증으로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게 돼서 지적장애와 시설에 다니게 된 후 색종이를 이용한 미술에 매료되기 시작해서 미술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가 본 풍경을 색종이를 이용해서 미술작품으로 만들었는데 한 번 본 장면은 자신의 뇌리에
선명히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하죠.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요즘은 하는데, 일단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발달장애죠. 대부분의 발달장애는 대개는 2살에서 3살에 발견되고, 대략적으로 아까는 이제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넓게는 1% 내외까지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보기도 합니다. 100명 중에 1명까지도 보죠. 실제로 우영우는 없습니다. 진짜 이상한 변호사가 우영우인 거예요. 그 제목 그대로예요. 그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걸 본 자폐증의 시댁, 친정 부모들은 아니 우영우도 있는데 저렇게 키우지 못하고 왜 그러냐? 너는 도대체 뭘 한 거냐? 뭘 하긴요.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가르쳤죠. 열심히 뭐라도 좀 개선시켜 보려고 학습도 시키고 특수한 거 학습한 거 자폐증 고치겠다는 그런 사이비 같은 놈들이 돈 뜯어먹고, 그런데 하나도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정을 모르고 사람들이 우영우를 보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자폐증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영우가 될 수 있다. 없죠. 실제로는요, 자폐증이 우리 병원에 오면 밖에서부터 시끄러워요. 괴성을 지르거든요,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은 조금 나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야, 선생님한테 인사드려야지 그러면 인사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그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등치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들은 먹는 것을 밝혀요, 많이. 그러니까는 이제 먹는 걸 밝히다 보니까 애들이 등치들이 다 커요. 작은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먹는 것을 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20살이 넘으면 진짜 덩치가 산만해요. 그런 애들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부모를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왜 데리고 오냐면 약 먹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폭력성을 낮추거나 어떤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에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거나 그런 행동적인 측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을 한 알이나 두 알에서 먹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지 그 폭력성이나 행동적인 것들이 조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맨날 그렇죠. 약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약을 먹이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아이가 학습시설이나 아니면 집에서 다른 형제들을 또
힘들게 하거든요. 다른 형제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의 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희생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자폐증의 희생자들이 가족들이에요. 사실은 자폐증 자신은 물론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영우는 없습니다. 굿닥터도 존재하지 않아요. 굿닥터, 그 자폐증 의사를 말하죠. 굿닥터가요, KBS에서 나왔는데 미국에서 리메이크 됐어요. 그런데 재밌어. 나 끝까지 다 봤어요. 굿닥터는 재밌어 진짜. 왜냐하면 우리나라 거 보다가 굿닥터를 보게 되면 반할 거예요. 저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거기 나온 굿닥터는 존재하지 않죠. 그저 자폐증 부모님들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폐증 환자들은 대부분 약을 먹어야 안정이 되고 폭력성이 줄어들고 심지어 경찰서에 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성적인 그런 것들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뭐 여자아이들 다리를 만진다든지 그러면은 신고 들어가죠? 신고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성추행범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단서 끊어주고 훈방 조치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자폐증 중에서는 성적인 그런 것들에 되게 일반인들처럼 관심이 많아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 비뇨기과 하는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 친구가 화학적 거세를 했죠. 그 성적인 관심도를 줄이는 약, 그 성범죄자들한테 그런 약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평생 가지 않아요. 그냥 몇 달 정도 유지됐다가 그 약 효과 떨어지면 또 주사 맞아야 되고 또 주사 맞아야 되고 그래요. 그게 뭐 평생 거세되는 그런 건 또 아니고요. 그러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그 말대로 이상한 변호사가 맞습니다. 제목 잘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폐증을 가진 부모님들을 많이 아껴주시고 그들이 처한 환경, 그분들은 그래요. 내가 죽으면 누가 얘를 보살펴 줄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형제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부담을 가지게 되고 자폐증을 가진 자신의 형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영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편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재밌었어요. 몇 편 보긴 했지만.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